진행하고 오늘 우리 임세영 기술사님 오셔서 공지해드린 바대로 키워드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영님도 독감 증세가 있어서 주사 맞으시고 댁에서 쉬고 계신데 진짜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딸내미가 공부를 못하는데요. 감기에 걸려서 더 공부를 못하는데 뭐라고 핑계를 못 대겠더라고요. 아프고 막 기침을 막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또 시험을 안 보면 진짜 졸업이 잘못 안 될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공부를 못하진 않았는데 엄마 닮았다고 계속 우기고 있는데 엄마는 분명히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감기 걸리고 건강이 안 좋으니까 공부 자체도 진짜 못하게 되는 것 같고 저도 독감 주사를 맞아서 살짝 몸살 기운이 있는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체력이 중요하십니다. 이제 겨울 되면 막 떨어지니까 체력이 저도 좀 다시 좀 운동도 좀 하고 꼭 이맘때 그런 것 같습니다. 보면 감기도 걸리고 건강검진 갔다 오고 그러면 수치가 해마다 안 좋아지고 살은 계속 찌고 막 이것저것 안 좋아지는데 다시 건강을 신경 써야겠다 하고 한 달 지나면 또 12월이잖아요. 조직 개편 되고 막 송년회 하고 그리고 정신 또 차리다 보면 이제 1월 시험 바로 이러면 안 되십니다. 심기일전 하셔서 저희 벌써 8주차 진행됐으니까 8주차 진행됐으니까 다음 주 300분 시험을 또 분기점으로 지난주 말씀드린 바가 한 3주 정도 쭉 리마인드 하시고 복습하시면서 다시 잡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특강하고 요번 주에 저희 CAOS 1교시 시험 13문제, 2교시 시험 6문제 시험 보셨는데요. 제가 1번부터 5번까지 냈고 6번부터 8번까지는 우리 서상현 교수님이 내셨고 9번부터 13번까지 나무 멘토님이 내셨고 2교시 시험은 이제 1번 나무 멘토님, 2번부터 3번 서상현 교수님, 제가 4번부터 6번까지 됐습니다. 1번 문제는 메모리 유수인데요. 이것도 제가 지난주 특강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CAOS는 저희 정보관리 입장에서는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공학, 경영,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 등등 또 인공지능 쪽에 많이 힘줘서 공부하시면서 네트워크나 CAOS 등한시하기 쉬우신데 이제 모의고사나 실전 시험에서도 간간히 문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기출문제 좀 기준으로 한 번 정도는 좀 이렇게 정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제 CAOS 핵심 강의 특강 전체는 다시 올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슬랙으로 추가적인 특강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렸고 자료도 공유해드렸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충분할 것 같으니까 기출문제 제가 요 토픽 리스트도 토픽 목록에다가 기출문제 매핑해 드렸으니까 오늘 주간 모의고사 시험도 거의 거기 기준에서 이렇게 토픽 목록에 많이 붙어 있는 것들 중에서 나올 가능성이 제일 크니까 그 정도만 선별해서 좀 준비해 놓으시면 COS는 막 월간 모의고사 때도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으신데 오늘 문제들 추가로 하셔서 하시면 그래도 좀 대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메모리 1번 문제 메모리 릭이라고도 하고 저희 뭐 자바에서도 아웃 오브 메모리도 개발하시다 보면 많이 나잖아요. 보면 문제는 메모리는 가용할 수 있는 이제 용량은 한정돼 있는데 계속 메모리가 이제 반환되지 못하고
이제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실제 메모리가 필요할 때는 메모리를 쓰지 못하니까 뭐 아웃 오브 메모리가 나거나 메모리 폴트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메모리 누수 현상이 이제 정의는 좀 그렇게 메모리가 뭐 반환되지 못해서 지속적으로 사용을 못하는 현상 아니면 점유를 하고 있어서 필요한 용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현상 좀 정의를 좀 명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 그러면 메모리 누수는 안 좋은 현상이니까 이 발생 원인은 뭐 키워드로 보면 이제 스택 메모리나 뭐 흰 메모리 이런 쪽에 일단 메모리를 좀 점유하고 있어서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메모리가 적다라는 걸 좀 이렇게 개념도를 좀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 그 메모리를 누수 현상을 어떻게 그러면 방지하거나 아니면 해소할 수 있냐라는 걸로 이제 메모리에 대한 메모리 누수의 해서 그 해결 방안을 좀 나나 아니면 3단락에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바 같은 경우는 아웃 오브 메모리 나오게 되면 실제 뭐 가부지 컬렉터가 계속 돌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가부지 컬렉터에 대한 뭐 해소를 강제화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코드 분석해 가지고 실제 과거에는 C나 뭐 C++ 쓸 때는 이 메모리의 릭이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명시적으로 찾았어야 되는데 뭐 현재는 요새는 뭐 C샵도 그렇고 대부분 뭐 가비지 컬렉터 자체가 이용되고 있으니까 어 메모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어떻게 이제 해소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써주시면 좋고 또 메모리 아웃 오브 메모리 나게 되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적으로는 저희가 APM2를 써서도 아웃 오브 메모리가 어디서 났는지 잡아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사실 3단락에 좀 실무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메모리 누수에 대한 현상만 쓰시고 일단 그 1교시형으로 그냥 마무리한 것보다는 3단락에 그 메모리 누수 방지 기법 그리고 뭐 프로그램적인 방지 기법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은 이제 메모리 단편화 현상인데 단편화 현상을 하면 실제 이제 가용한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메모리 단편화는 그 공간이 이제 내부 단편화나 외부 단편화의 원인으로 인해서 이제 사용하지 못하는 메모리에 대한 이제 미상 현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메모리 단편화의 원인은 내부 단편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외부 단편화에 대한 부분을 좀 구분해서 기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메모리 단편화도 메모리 누수처럼 좋은 현상은 아니니까 어떻게 이거를 이제 해결할 건지 실제 예전에 뭐 메모리도 그렇고 기억 공간도 뭐 통합하거나 아니면 압축하거나 아니면 재배치하는 부분을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메모리 단편화에 대한 좀 해결 방안까지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3번의 스토리지 티어링은 대부분 많이 선택을 안 하셨고 제가 여기 보면 기출로 컴시행 110회 때 스토리지 구축에 저희 이제 쇼핑 리스트에서 스토리지 티어링에 대한 거 그리고 스토리지 프로비저닝에 대한 기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새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이제 개발 전 시스템 세팅할 단계에서 인프라 영역에서 이제 이렇게 스토리지 티어링을 하겠다라고 이제 작업 공지가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스토리지 티어링이 뭐지라고 사실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110회 때 컴시행에서도 이미 기출로 쓰이고 있고 티어링이라는 단어는 기술에서 계속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시는 대로 뭐 프로비저닝에 대한 단어는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다음에 한번 스토리지 티어링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스토리 티어링은 데이터 활용도에 따라서 실제 데이터를 많이 쓰는 것들은 가장 좀 빠른 이제 그 저장 공간에다 저장을 해서 속도 측면에서 이제 불편함이 없게 하고 자주 안 쓰는 것들은 이제 아카이빙 한다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비용이나 저성능에 있는 하드디스크 등에다가 저장해서 관리하는 기술이다. 그렇다고 하면 데이터를 실제 어떤 데이터를 많이 쓸 건지를 이제 분류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저장이나 백업이나 아카이빙 하는 부분들을
어느 저장 공간에다가 적을지에 대한 좀 이렇게 티어를 구분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림도 뭐 퍼포먼스 티어, 뭐 캐퍼시티 티어, 뭐 아카이브 티어를 좀 나눠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 요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4번은 그러니까 레이드가 저희 이제 여기 토픽 리스트에 입각해서도 보시면 레이드가 진짜 간간히 나오고 모니터링에서도 그 모의고사에서도 되게 간간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네, 여기죠. 컴 구조에서 이제 순번으로는 뭐 81번 정도 되는데 99회부터 125회, 131회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레이드는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계신 게 맞을 것 같아서 120회 때 있는 부분을 좀 냈습니다. 그래서 실제 답안은 잘 써주신 분들이 많으셨고요. 보면 이제 레이드 제로 하면 결국에는 스트라이핑에 대한 키워드가 들어가야 될 거고, 그러니까 레이드 제로에 대한 스트라이핑, 레이드 원에 대한 중복으로 미러링하는 부분으로 이 키워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레이드 5는 페리티비티에 대한, 그리고 레이드 6는 이제 중복 페리티비티가 이게 나와야 되는데 키워드가 기본적으로 요 생각보다 아마 답안 쓰시면 스트라이핑이나 미러링에 대한 이 깡통을 이 표현하실 때 너무 많이 그리시면 생각보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시잖아요. 그래서 한 세 개, 세네 개 정도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너무 또 적게 그려도 이게 미러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니면 스트라이핑이 어떻게 되는지 좀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크리에이티비티도 좀 명확하게 그림을 좀 그리시는 걸로 표현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3단락 같은 경우는 뭐 1 플러스 0이나 0 플러스 제로에 대한 부분들 그것도 기술하시고 또 그 두 개에 대한 비교까지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레이드는 뭐 저희 BCP DRP 할 때도 계속 레이드에 대한 부분도 4단락에도 써줄 수 있으시니까 레이드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번 메모리 인터리빙인데요. 그러니까 메모리 인터리빙은 보면 이제 병렬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병렬로 데이터를 빠르게 접근하기 위한 부분에 대한 이제 정의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연속적인 주소를 부여해서 동시에 접근이 가능하게 하는 기법이다라는 게 좀 들어가야 될 텐데, 메모리 인터리빙이 이렇게 정확하게 좀 정의를 좀 잘 못 쓰신 분들이 좀 계셔서 제가 좀 정의 재확인 해주세요라고 좀 코멘트 다으신 분들께서는 한번 정의를 쓰신 부분들 아니면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해주시고 정의 두 줄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COS는 정의부터 틀리게 되면 이게 답이 있는 이제 기술에 대한 이제 물어본 거기 때문에 실점이 되게 많으실 수 있으세요. 실제 저도 COS 같은 경우 실전 시험 볼 때 써보면 키워드가 적게 들어가 있거나 정의 자체가 틀리면 과감하게 그 채점관들이 점수를 안 주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 두 가지 좀 염두에 두셔서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메모리 인터리빙 하면 일단 상위, 하위, 혼합 인터리빙 그리고 MSB, LSB에 대한 키워드는 꼭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위랑 하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호나미 트립은 어떻게 되는지 부분.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3달랑 이제 CXS나 SSS는 상세하게는 안 쓰셔도 어떤 키워드랑 이제 단어 이 용도가 쓰는지는 꼭 3달락에는 기본적으로 써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채점해 보면 메모리 인터리빙까지는 뭐 CXS나 SX까지는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번의 우선순위 이제 역전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도 우리 남은민터님께서 코멘트 달아주신 것처럼 역전에 대한 해결 방안이 아니라 우선순위 일단 역전에 대한 답안 기술이 먼저 상세하게 되고 나서 그거를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가 이제 나와야 되는 거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우선순위 역전도 핵심은 일단 제가 그 네트워크도 그렇고 데이터베이스도 그렇고 COS도 채점관이 익숙한 그림으로 답안을 표현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보면 물론 좀 추상화해서 너무 간략하게 그리시거나 익히 알고 있는 이 우선순위 역전도 보면 요 태스크에 대한 부분 세 개를 기술해 가지고 어디서 역전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어, 채점관도 봐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좀 그려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선순위 역전을 했을 때의 이제 해결 방안이 이제 상속과 올림인데, 이거를 이제 3단락에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범 답안도 올려놨는데,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그림이 대부분 저희가 알고 있는 그림으로 대부분 모범 답안은 기술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7번은 프로세스와 스레드에 대한 비교 설명하시오 해가지고 뭐 저희 해설서를 가져왔는데, 이것도 보시면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일단 기본 토픽으로 저희가 핵심 강의할 때 쭉 자료로 이렇게 올려드린 것 중에, 여기도 보시면 그죠? 여기 스레드 있고, 여기 4번에 프로세스와 스레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참조하셔도 되시니까 프로세스와 스레드에 대한 비교까지는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 프로세스는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자원의 할당 단위고, 프로세스 아이디가 있고, 거기에 대한 사실 PCB에 대한 유지 상태로 명령어 집합이 있는 거죠. 근데 스레드는 CPU의 실행기만 아니라 프로세스 안에서 사실 존재하고, 스레드로 사실 공유 자원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보면 프로세스는 아예 이렇게 프로세스 아이디로 이제 독립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좀 개념 비교에 대한 구성도를 좀 가해 좀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바대로 스레드는 코드랑 뭐 데이터 힘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상호 방식, 여기 프로세스에서는 시스템 콜을 하고 있는데 스레드에서는 라이브러리 콜을 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프로그램을 동시에 이제 자동 처리 방식은 프로그램 단위가 이제 프로세스인 거고, 스레드는 이제 뭐 개발해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프로그램 내에서의 여러 가지 작업을 병렬로 수행하기 위해서 스레드를 만들어서 쓰시잖아요. 근데 스레드를 쓰실 때의 중요한 부분은 이제 동기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컨트롤을 잘 해야 돼서 싱크로나이즈도 먹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교 시형인데요. 2교 시형은 제가 4번부터 6번까지 냈는데, 문맥 교환도 4번은 잘 이해를 하고 계시고 또 준비도 잘 되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CA 특강에서도 문맥 교환은, 네, 여기 보면 문맥 교환도 기출이 굉장히 많이, 예, 여기도 보시면 98회부터 118회까지도 이 문맥 교환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문맥 교환도 저는 가져가셔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토픽 리스트에서도, 네, 문맥 교환은 많이 나왔습니다. 문맥 교환은 아까도 PCB 관련해서도 문맥 교환은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실제 그러면 이 문맥에 지금 물어본 게 운영 체제에서, 이것도 기출 문제입니다. 문맥의 내용, 그다음에 문맥 교환의 과정. 문맥 교환 과정은 저희 이제 핵심 특강에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문맥 교환이 발생하는 조건, 요거를 좀 이제 과정까지는 잘 숙지하셨는데 문맥 교환이 발생되는 조건에 대해서 좀 혼동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으셨어요. 그래서 뭐 문맥은 컨텍스트에 대한 내용은 시스템 문맥, 이거는 커널에 대한 자료 구조에 대한 뭐 파일에 대한 내용, 세그멘트, 페이지, 테이블에 대한 내용들이 시스템 문맥이고, 메모리는 당연히 스택이나 힘 영역, 뭐 스와핑하는 부분들, 데이터에 대한 부분인 거고, 하드웨어 문맥 교환 시 현재 실행 위치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게 문맥이다. 그래서 실제 뭐 문맥에 대한 기준은 뭐 테스트에 대한 이제 뭐 아이덴티피케이션, 뭐 상태, 관계, 스케줄 정보, 메모리 정보, 파일 정보, 스레드 구조, 시간 정보, 뭐 포맷, 이런 것들이 이제 문맥이라고 보여지고, 문맥 교환은 뭐 많이 아시죠? 프로세스 제로와 1을 이제 서로 실행에 대한 부분을 바꿀 때 문맥 교환에 대한 과정을 좀 써주시는 거는 뭐 잘 써주셨고, 과정도 그대로 상기하시면 됐는데, 문제는 이 문맥 교환에 발생하는 조건이 이렇게죠. 보면
그러니까 스케줄 디스패치랑 타임 슬래시가 만료되거나 IO, 인아웃이 발생되거나 시스템 콜이 발생되는 조건. 요게 좀 이제 헷갈리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요거는 이제 문맥 교환이 발생된 조건도 좀 챙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문제가 이제 세 가지 물어보고 두 가지까지는 잘 숙지가 되는데 마지막 물어본 거에 대해서 좀 빈약하거나 좀 적게 적으시면 그만큼에 대한 이제 감점이 되니까 감점 되면 15점 이하로 나오면 또 그만큼 평균값이 깎여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꼭 세트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번도 그렇습니다. 5번도 제가 지금 물어본 거는 이것도 기출인데 세 개를 물어봤잖아요. 보면 교차 상태의 개념 잘 적으시거든요. 그리고 교차 상태를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거기서 뱅커스 알고리즘, 그러니까 은행가 알고리즘의 개념이랑 자료 구조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 자료 구조 하면 제가 코멘트는 달아드렸는데 최소한 뭐 이 프로그램 랭귀지로 뭐 C나 뭐 자바로 적으시면 더할 나위 없으신데 그게 이제 개발을 안 해보셨거나 자료 구조를 뭐 컴공 출신으로 쓰시지 못하셨다면 수도 코드 정도까지는 저희 뭐 UML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좀 if then else까지만 써서 자료 구조까지는 좀 표현을 해주셔야 좀 될 텐데 그 부분이 이제 그냥 그 월로케이션 리퀘스트 뭐 요런 부분들 리소스 요 정도만 써주신 부분이 좀 많이 계셔서 그거는 좀 자료 구조로 좀 보여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디자인 패턴 할 때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수도 코드까지는 그래도 좀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그래서 뭐 교차 상태는 이제 요 그림 이것도 전통적인 그림이죠. 보면 자원을 서로 선점하고 할당하면서 이제 어느 자원을 가져가거나 이제 줄 수 없는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게 이제 교착 상태에 대한 개념이고, 그죠? 보면 서로 이제 자원이 물려 있는 거잖아요. 물려서 할당을 하면서 대기를 계속 무한대기 상태로 벌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뭐 뉴스 같은 데도 진짜 뭐 어떤 협상이 안 되거나 뭐 이렇게 너무 양 측면에서 이렇게 서로 교착이 일어나게 되면 그걸 갖고 이제 교착 상태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발생 조건이 상점 비환 저희가 그냥 이제 진짜 기본 토픽으로 외우는 것처럼 상호배제 전멸되기 비선점 환영되기까지는 좀 나와야죠. 그죠? 발생 조건이 해결 방안 예피 발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교차 상태에 대한 개념까지는 하면 생존 비용까지는 이제 나와야 되는 건데 거기까지는 잘 써주셨어요. 그 다음에 은행 알고리즘의 핵심은 이거잖아요. 은행과 뱅커스라는 게 실제 뭐 가용할 수 있는 이제 빌려줄 수 있는 그만큼의 물량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 한해서 돈을 꺼주거나 한다는 거죠. 아니면 뭐 대출에 대한 저희도 보면 대출에 대한 여력이 있는 그 상태에서 그만큼만 이제 자원을 할당해주고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뱅커스 알고리즘은 여기서도 보면 준비 상태에서 자원 할당을 요청해서 안전하다는 게 그만큼의 할당할 수 있을 만큼의 가용성이 있다라고 하면 자원을 할당해주고 가용할 자원이 없으면 당연히 못 주는 거죠. 그러면 받을 때까지 일단 대기를 시키는 은행 알고리즘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료 구조를 보면 여기서 이제 리소스와 실제로 줄 수 있는 가용에 대한 총량, 그 다음에 어버일러블은 이제 배당할 수 있는 양, 그 다음에 클레임 여기서는 뭐 이렇게 클레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자원 요구량, 그 다음에 할당량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if 걸 보면 요구에 대한 부분이 할당하고 요청한 거가 크면 당연히 뭐 이건 오류잖아요. 리턴. 뭐 이거 아마 개발하신 분들께서는 뭐 그냥 별 내용이 아니죠. 그리고 요청한 내용이 가용한 용보다 많으면 일시정지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가용한 용량을 요청한 용량에다가 이제 더해가지고 계속 갖고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좀 그냥 기본적으로만 좀 써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좀 어려우시죠, 그죠? 그 다음에 6번도 문형체제에서 이제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인데 그러면 첫 번째 물어본 거는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의 유형, 그 다음에 각 유형에 대한 동작 과정입니다. 물어본 게. 그럼 이것도 세 가지잖아요. 그러면 뭐 답안 작성 측면에서는 첫 번째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이유를 한 단락에 1단락에 여기서는 뭐 개요 잡을 필요 없이 1단락에 바로 들어가고
요 간략한 그림, 뭐 CPU랑 램에서 하드디스크에서 왜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페이지 폴트에 대한 키워드를 써주면서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의 개념으로 2줄 정도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림 잘 그려주시고 이렇게 개념 2줄 쓰실 때 뭐 사각형으로 좀 해서 개념이라고 명확하게 좀 표현해 주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면. 그래서 같이 그냥 일단락에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에 대한 이유를 써주시고, 결국에는 페이지 부재가 발생했을 때 페이지 폴트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체에 대한 부분을 최적화하기 위한 알고리즘이잖아요. 그래서 유형으로 보면 주로 이제 뭐 피포, 그다음에 LRU, LFU, OPT까지 이제 써주셨고, 그다음에 동작 과정은 보면 이제 뭐 여기 이제 나와 있는 해설서 보면 페이지 폴트가 6회 발생이 요 파란색이 6번인데, 여기서 참조 페이지가 처음에 이제 필요한 참조 페이지가 2가 들어오면 페이지 프레임은 처음에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폴트가 일어난다는 개념 때문에 2도 이렇게 파란색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2는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지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작 과정까지는 뭐 되게 많이 적을 필요는 없고, 이게 뭐 피포나 이런 참조 페이지나 페이지 프레임까지는 안 그리시더라도 피포와 LRU와 LF와 이 OPT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만 좀 간략하게 좀 도식화해서 그려주셔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4단락까지 가면 거의 동작 과정까지 그리시면 4단락까지 가실 수 없을 정도의 분량이 될 것 같긴 한데, 뭐 여기 해설서에는 이제 뭐 이 스트레싱에 대한 거와 해결 방법도 4단락에 써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계속 토픽 리스트 매핑해 드린 것처럼 COS 다음에도 이제 정리하실 때는 좀 이렇게 기출 문제 좀 많이 나와 있는 부분만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는 거의 정보 관리 측면에서는 많이 나왔던 문제가 거의 좀 반복되는 걸로 좀 보여져서 몇 개만 아까 저는 이제 계속 이 COS를 학습하실 때 시간이 없으시다면 뭘 가져가야 됩니까라고 하면, 저는 이제 캐시 메모리랑 그다음에 주격 이제 가상 메모리 쪽 이쪽을 좀 항상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아까 문맥 교환이랑 인터럽트 요 정도, 그 다음에 스케줄링 쪽, CPU 스케줄링이나 운영체 스케줄링 쪽, 요 정도는 그래도 자주 나오니까, 또 모의고사에서도 이 그냥 COS 좀 준비 안 하고 버려 이러면 꼭 그 정도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니까 그 정도만 좀 준비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나우 멘토님께서 다음으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어, 제가 8번부터 설명을 할 거고요. 네. 네, PCB, TCB는 결국에는 프로세스랑 그 태스크를 결국에는 스레드를 정보를 저기다 관리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정보가 PCB에 기록이 되고 어떤 정보가 TCB에 기록이 되는지를 실제 이걸 좀 잘 적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PCB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 식별자, 크게는 프로세스 자체 정보와 외부 자원 정보로 나눌 수 있는데, 프로세스 자체 정보에는 프로세스 식별자, 그리고 상태, 그리고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 계정 정보 이런 애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실제로 이제 문맥 교환 같은 것들이 실제 일어나게 되면 이때 이런 정보들을 참고를 해서 이제 다시 그런 다시 백엔드로 들어갔던 내용들을 백그라운드에 들어갔던 내용들을 살리거나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TCP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오너, PID, 힙, 포인터, 프라이어리티 뭐 이런 애들이 들어가게 돼요. 상호 연계 정보도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실행 환경 정보 이런 애들이 지정이 되게 됩니다. 제가 TCP를 설명드렸네요. 네, TCP 같은 경우에는 스레드 ID, 스레드 PC, 스레드 상태 이런 애들이 이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PCB와 TCB는 블럭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보에 대한 블럭이기 때문에 저런 정보들이 실제로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를 조금 보시고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프로세싱 리얼 메모리는 실제 연산될 수 있는 이 메모리 자체를 함께 구성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램과 매우 가까운 곳에 D램이라고 하면 저희 주기억 장치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칩을 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별도로 연산기가 이렇게 별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연산을 위한 이 연산기가 별도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는 부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CXL 인터페이스, CPU와 메모리 반도체 사이에 대역폭을 늘리는, 대역폭이라는 건 그냥 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가 지나가는 길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대역폭을 넓히는 최첨단 인터페이스 기술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요. D램, 메모리 다이는 여기 이제 보라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이네요. 네,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연산기가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연산을 진행하게 된다라는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성인데요. 이 지역성은 시공순이라고 일단은 외우셔야 돼요. 네, 시공순. 지역성은 시공순입니다. 그리고 성이기 때문에 성질이죠, 당연히. 특성, 성질. 네,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왜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오늘 정의가 매끄럽게 나오신 분들이 별로 그렇게 보이지가 않았어요. 정확하게 보시고 CPU가 주기억 장치 특성 부분, 다른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특정 부분의 프로그램 코드나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어세스하는 현상들이 있더라. 이게 지역성이에요. 특성. 네. 그래서 지역성을 이용해서 캐시 메모리 억세스 시간이나 페이지 폴트나 이런 애들을 사실은 줄이기 위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역성이라는 특성은 특정 부분을 억세스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특정 부분이라는 게 좀 포인트를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왜 하느냐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결국에는 여기 밑에가 이제 그 하드디스크 메인 메모리 L2 캐시랑 이제 CPU 레지스터가 나오게 되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가격이 비싸고 속도는 빠르고 용량은 작습니다. 가격이 비싸니까 당연히 용량이 좀 작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속도 차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제 이런 병목 현상이 병목 현상이 이 속도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참조되는 데이터를 미리 이 지역성에 근거해서 데이터를 갖다 놓고 처리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공순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적 지연성, 공간적 지연성, 순차적 지연성이 되는 겁니다. 시간적 지연성은 최근에 액세스한 프로그램을 코드나 데이터가 미래에도 참조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여기 보면 그림상 한번 참조가 됐던 이 빨간색 부분이 다음에도 참조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이 시간적 지연성입니다. 공간적 지연성은 공간이라고 하는 건 저희 메모리, 디스크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바로 서로 인접해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나 혹은 아니면 프로그램이 인접해서 사실은 이제 참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순차 지역성은 순차적으로 동작할 가능성이 높다는, 공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예를 들자면 명령어 1번이 처리가 되면 명령어 2번이 처리가 되고 3번이 처리가 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더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례를 얘기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사례는 구체적인 사례를 이걸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공간적으로 옆에 있는 데이터를 참조함, 이런 거는 사실 사례라기보다는 그냥 정의에 가까운 거죠, 오히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있는 것처럼 LRU, List Recently Used잖아요. 최근에 적게 사용된 애들을 이제 교체해 주는 거예요. 캐치해서 교체할 때. 이거는 최근에 적게 사용했으니까 시간적인 지역성이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선인출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간적 지역성, 그리고 밑에 있는 워킹 셋 같은 경우도 이제 공간적 지역성을 이제 보는 겁니다. 네.
얘는 이제 시간적 지연성도 될 수 있겠네요. 워킹셋은. 네. CDN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공간적 지연성이 있을 것 같고요. 지역성의 소스 코드 뭐 이런 걸 가지고 시간 지역성 I나 J가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거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참조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여기 이제 그 모음 답안도 있으니까 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례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 네, 자주 참조하는 캐시를 테이블에 저장하고 뭐 이런 순차 지역성이라고 하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이 사람이 순차적인 지역성을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모음 답안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워킹셋 모델과 PFF 전략의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비교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비교적인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결국엔 얘는 스레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네. 페이지 폴트가 자주 나게 되면 사실 오히려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이 이제 스레싱이라는 아이잖아요. 그래서 그 페이지 폴트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애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얘네 두 개 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윈도우 크기를 가지고 하고 얘는 이제 프레임이라는 아이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특정 시간을 정해놓고 특정 기간 동안에 자주 나왔던 아이들을 실제 놓고 걔를 가지고 이제 윈도우를 구성해서 참조를 할 수 있도록 빠르게 참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지 부재율이 높으면 프레임을 높게 할당해서 좀 더 많이 참조할 수 있도록 하고 낮으면 할당 프레임을 회수해서 이제 적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적정 범위는 이상한과 하한 사이에 있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프레임을 언제 조정하느냐라는 부분에서 프레임이라는 건 사전에 윈도우로 갖다 놓은 아이들 워킹셋 크기가 변동되는 시점에 이제 프레임을 조정하게 되고 얘는 상한선 상한값을 초과하거나 하한값 아까 이 하한값 밑으로 이제 떨어지거나 이럴 때 프레임의 크기를 윈도우를 조정하게 됩니다. 네, 동작 메커니즘 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버헤드 측면에서 보면 매 순간 페이지 참조 시마다 페이지를 조정하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얘는 발생을 한다 이고요. 얘는 페이지 부재율의 임계치를 상한 또는 하한에만 프레임 수를 조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버헤드 문제를 얘는 해결했다라는 부분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PU, GPU인데 이 CPU, GPU를 물어봤는데 사실 쓸 게 별로 없잖아요. 얘 같은 경우엔.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애들을 좀 잘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당연히 얘는 명령어 해독하고 산술 논리 연산이랑 데이터 처리 뭐 실행하는 장치 이렇게까지는 아실 수 있잖아요. 근데 결국엔 이런 내부 구조도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들을 조금은 좀 그 정확하게 좀 적어 주셔야 답안에 대한 차별화와 이해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제 채점관을 만족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구성 요소 보면 PC, 뭐 MAR, CU, IR 네, 이런 애들이 있고요. 레지스터들이 일단은 있고 그래서 ALU 같은 경우에는 산술 연산과 논리 연산을 수행하기 위한 것은 산술 연산이라 하면 곱하기 더하기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네, 논리 연산이라고 하면 AND OR, NOT, XOR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레지스터, 제어 유닛, 그리고 CPU, 내부 버스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이 내부 버스들을 실제로 네, 이런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요. GPGPU 같은 경우에는 이 구조가 결국에는 그래픽 처리뿐만 아니라 범용적인 데이터 병렬 처리, 산술 연산에 마친 병렬 처리를 가능한 그래픽 유닛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좀 나와야 돼요. 네.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 메모리가 있고 인터커넥션 네트워크라는 애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SM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가 병렬로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는 PC, iCache, 그리고 디코더 이 안에 SM이라고 불리는 쉐어드 메모리가 이 안에 얘는 SM이 아니죠. 네, 쉐어드 메모리가 있고 밑에 스트림 프로세서라고 하는 SM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좀 적어줘야 얘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아이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 그림을 뭐 이렇게 구체적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애들 얘기했잖아요. 아까 SM 그리고 SP 이런 애들을 좀 적어줘야 얘는 사실 알고 있다라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비교를 좀 하게 되면 여기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계산을 하기 위한 ALU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점에 차이가 있는 부분들 그리고 코어 수가 수십 개고 수백 개고
구성 요소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SM, SP 뭐 이런 애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병렬 처리, 동시 처리가 가능하다. 얘는 공수, 병렬 연산이 가능하다. 이런 애들의 좀 특징적인 부분을 좀 기억해 놓으셨다가 이 비교하는 애들은 조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공지능 처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조금 이 비교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파이프라인 해저드. 네. 결국에는 파이프라인이라는 건 저희가 그 저 명령어 자체를 병렬로 처리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파이프라인도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그 병렬로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게 돼요. 네, 그게 바로 파이프라인 해저드라고 얘기하는데요. 파이프라인 해저드는 구대제예요. 네, 구대제가 뭐냐? 구조적 해저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그리고 데이터적인 문제죠. 데이터에 대한 디펜던시 때문에 생기는 문제. 그리고 제어, 분기문에 의해서 이제 생기는 문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조적인 문제는 여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명령어의 순서예요. 명령어 순서인데 이 메모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거를 메모리를 동시에 참조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바드 아키텍처랑 그리고 뭐였죠? 하바드랑 폰 노이만 아키텍처. 폰 노이만 아키텍처의 한계가 그거였잖아요. 데이터, 메모리에 접근하는 뭐죠? 그게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네, 동시에 그 처리를 하지 못하는 부분에 한계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게 하바드였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메모리 동시 접근을 하게 되니까 이제 이 얘네들의 순차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순차가 아니라 병렬로. 네. 그래서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바드 아키텍처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버블이나 스토어를 추가하는 건데 버블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수행을 안 하는 거예요. 메모리를 동시에 접근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를 동시에 접근하지 않도록 좀 밀어서 그 시점에 수행하지 않도록 해주는 겁니다. 네. 아니면 이제 메모리 인터리밍 같이 메모리를 순차적으로 동시에 접근 가능하도록 이제 만들어준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고요. 데이터 해저드는 실제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가 이전 명령어에 종속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RAW, WAR, 그리고 WAW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 발생하는 문제이고요. 데이터를 참조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리드 애프터 라이트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 해결 방안으로는 포워딩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스케줄링을 해가지고 저 순서를 좀 조정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죠. 네, 알려야겠다. 네, 제어 해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기문 때문에 생기는 거고 예를 들자면 그 여기에 이 1번 명령문이 실행되고 있었는데 분기가 발생해서 이 중간에 있는 것들을 건너뛰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중간에 있는 애들이 병렬로 처리가 안 될 거잖아요. 네, 그런 문제 있고 실제 예측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플러싱을 뒤에 수행할 애들을 아예 다 없애준다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해결을 하게 됩니다. 2교시 선점과 비선점. 선점과 비선점은 앞에 CPU의 CPU를 선점하고 있는 어떤 프로세스가 있다 하더라도 선점 같은 경우에는 걔를 끌어내고 다른 프로세스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높은 아이가 있으면 이제 걔를 끌어내고 이제 선점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비선점은 이제 거꾸로 그게 되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CPU 스케줄링은 선점과 비선점으로 나눌 수 있는데 RR, SRT, MLQ, MLFQ는 선점에 해당이 되고 비선점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선점은 스케줄링 같은 경우에 RR이라는 건 얘는 시간 간격을 두는 거예요. 퀀텀 타임이나 아니면 타임 슬라이싱을 통해서 예를 들면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시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 적어놓고 5초짜리가 얘는 3초 안에서 3초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5초짜리 프로세스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3초만 실행되고 이제 걔는 다음 프로세스로 이제 그걸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당된 시간이 있다라는 게 얘는 핵심이고 SLT는 이제 들어오는 시점에 가장 적게 이제 남은 프로세스부터 이제 그 할당을 해주는 겁니다. MLQ는 Q가 이제 여러 가지 멀티레벨 Q라고 해서 멀티레벨의 우선순위가 되는 Q들이 있는데 그 Q대로 수행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이 프로세스가 있으면 그 이제 우선순위로 이제 프로세스가 나눠지게 되는데 우선순위가 낮은 애는 우선순위가 높은 애가 있으면 계속 걔 때문에 수행을 못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멀티레벨 피드백 큐라는 게 생기게 됐습니다. 이 멀티레벨 피드백 큐는 이 큐의 이 우선순위들이 이렇게 쭉 큐를 쌓기는 하는데 이 RR이 라운드 로빈처럼 이 정해진 시간을 줘요. 그 시간 동안 수행을 다 못하면 다음 레벨로 넘기고
시간 수행 못하면 다음 레벨로 넘기고 해서 이 다음 레벨로 넘기는 화살표가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림에. 그리고 비선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끌어내지 못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선순위, 뭐 FC, FS, shortest jar first 이런 애들이 있고 HRM 같은 게 계산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요. 얘는 서비스 대기한 시간을 이제 고려를 하는 겁니다. 서비스를 받을 시간으로 나눠주는 거죠. 고려해야 될 사항은 최대 처리량, 최소 반환 시간, 최대 대기 시간, 뭐 CPU 최대 활용, 뭐 이런 관점에서 조금 전략들을 세우는 게 필요하죠. 인터럽트는 여기 인터럽트를 하는 데 있어서 요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있으면 인터럽트 발생했을 때 저희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이라고 하는 IVT를 이제 참조해가지고 인터럽트 처리를 하게 되고 인터럽트 서비스 처리 루틴이 있습니다. IVR이라는 걸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인터럽트 금지를 먼저 시키고 프로세스 상태 저장하고 이런 애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좀 정리가 됐으면은 좋았을 것 같고요. 처리 유형, 뭐 우선순위 뭐 이런 애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럽트의 유형에는 하드웨어 인터럽트와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이런 애들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밑에 제가 그 모음담을 붙여놨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지역성이라는 얘기를 제가 좀 설명 좀 드렸는데 캐시 메모리의 개념 및 구조 그리고 지역성, 캐시 일관성 문제의 원인 및 해결 방안 세 가지를 이제 얘기하라고 했죠. 그래서 캐시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주기억 장치랑 CPU가 있는데 그 중간에서 조금 더 이 완화시켜주기 위한 장치, 속도를 완화시켜주기 위한 장치이고 워드 전송 CPU와 캐시는 워드 전송하고 주기억 장치와 캐시는 블록 전송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개념은 뭐 필요성은 뭐 캐시 어세스 시간을 최소화하고 캐시 적중을 향한 히트율을 높여서 그 효율을 높이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시간적, 공간적, 순차적 지연성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대로 있고 일관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멀티 프로세스 하에서는 이렇게 공유 메모리를 지금 사용하는 예시가 있는데 얘네들마다 이제 처리되는 게 동기화가 안 돼서 정보들이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일관성이라는 문제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저장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게 되는데 일관성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그리고 프로토콜 관점에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는 공유 캐시를 사용한다든지 사용할 경우에는 모든 프로세스가 하나의 공유 캐시를 이렇게 갖다 놓고 공유 메모리를 여기 공유 캐시 여기 로컬 캐시인데 공유 캐시라는 걸 중간에 놓고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유 변수 캐시를 미사용할 때는 변경 가능 공유 데이터는 주기억 장치에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캐시 저장 불가능 데이터는 이런 애들은 이제 캐시에 저장하지 않는 형태로 이제 처리를 하는 거고요. 하드웨어적인 기법으로는 디렉토리 프로토콜과 스누피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프로토콜은 MESI나 그 외 프로토콜처럼 어떤 이런 상태들을 가지고 캐시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가지고 모니터링하는 애들이 있고 이 디렉토리나 스누피 같은 경우에는 그 둘 다 약간 메모리의 어떤 상태, 뭐 캐싱 이력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고 처리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드웨어 기반으로. 스누피 같은 경우에는 스누피 캐시라고 부르는 애를 프로세서 캐시에 저장을 하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제가 좀 급하게 빠르게 지금 좀 주간 모의고사 해설을 좀 했고요.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기는 했는데 가트너 저희가 2024년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정리한 내용들을 좀 공유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합격하신 분들을 좀 이렇게 만나서 저녁을 같이 좀 먹었는데 합격하니까 뭐가 좋아요?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이제 가트너를 안 해도 돼서 너무 좋아. 징글징글한 가트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합격할 때까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가트너 해야 돼요. 그 가트너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저희 IT 뭐 컨설팅 업체죠. 가트너가 뭐 CTO나 아니면 CISO나 뭐 CSO들 경영진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 기반으로 내년도에 정말 어떤 기술이 좀 뜰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기업 내에 어떤 기술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한 10가지 정도의 기술을 압축하는 거고요. 2024년도에는 이렇게 한 3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10가지 기술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프로텍트,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기업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 기업도 작은 기업이 아니라 좀 큰 기업. 적어도 직원이 1000명 이상 되는 그런 기업들에서 내가 CTO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
protect your investment. 기업에서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한 가치를 얼마나 잘 존속시키고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rise of the builders는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그 뭐죠 가치를 만드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엔지니어들이 개발을 하는 그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 어떻게 보면 생산성, 이 효율성 이런 것들을 향상시켜 주는 데 있어서 기술이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를 이제 얘기해 주는 거고요. deliver the value는 저 value라는 것 자체가 고객들한테 IT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하는 가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서비스 기업이 플랫폼 기업들이 어떤 기능을 개발해서 고객의 뭐 결제를 편하게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저 밸류 안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이해하실 때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여기 이제 중간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얘는 예를 들자면 세 가지에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애는 서스테이너블 테크놀로지가 거기 들어가요. 그리고 저 민주적인 젠 AI, 제너레이티브 생성형 AI라는 게 그 밑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얘는 세 개가 다 공통적이에요. 세 개가 다 공통적이라는 얘는 저 두 가지 기술은 우리의 투자도 극대화시켜주면서 이 개발자들의 생산성도 높여주고 그리고 고객들한테 가치를 제공하는 데 있어도 도움이 되는 애들이에요. 저 세 가지, 이 두 가지는. 그리고 여기 이제 중간에 들어가는 애들 중에 이렇게 겹치는 애들이 있잖아요. 이 인더스트리 클라우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얘는 기업 내에 투자를 지켜주고 그리고 개발자들의 생산성도 같이 올려주는 애. 여기는 이제 인텔리전트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치를 전달함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애가 있고 그 외에 바깥에 있는 애들은 여기에 이제 고유한 애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좀 개념을 좀 설명을 좀 여기 제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카테고리를. 네. Protect Your Investment는 기업에서 투자를 항상 가치를 뭔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계속하게 되는데 그 이점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움이 되는 그런 기술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있는 게 AI 신뢰 리스크 보안 관리라는 게 AI 트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게 들어가고 지속적인 위협 노출 관리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주성 들어가고 빨간색은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애들, 파란색은 두 가지 정도 해당이 되는 애들을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라이즈 오브 더 빌더스는 얘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개발적인 개발을 할 때 그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그리고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 인력이라는 건 그 개발 인력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네. 개발자의 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딜리버 더 밸류는 운영상의 우수성을 유지하면서 가치를 저 가치는 이제 우리가 배포하는 모든 그 프로그램 그 소스들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고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런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계 고객, 뭐 증강 연결된 인력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하고 좀 넘어가면 AI 트리즘 같은 경우에는 기업 내에서 AI를 활용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AI를 활용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세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투명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모델이 이제 정확하게 매니지먼트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적대적 공격으로 인한 이제 사실 AI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사례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 세 가지를 잘하기 위해서 저 AI 트리즘 같은 보안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 위에 있는 컨텐츠 어노멀리 디텍션이나 데이터 프로텍션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 이런 애들이 다 AI 트리즘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들이 되는 겁니다. 다 읽어보시고요. 네. 지속적인 위협 노출 관리는 기업이 디지털 혹은 물리적인 자산들이 있는데 이 자산들을 결국에는 노출 및 악용 가능성들을 수시로 확인하고 이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입니다. 여기 보면은 스코핑을 하고 디스커버리하고 프라이어타이제이션 그러니까 우선순위화하고 밸리데이션하고 이제 여기 모빌리제이션이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실제 트리트먼트를 하는 쪽에 좀 들어가네. 처리를 하는 게 좀 들어가는데 이게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사이클을 돌아가지고 이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매니지먼트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스코핑이라는 건 보호해야 되는 그 자산의 영역 혹은 아니면 인프라의 영역이 어디 있고 디지털이나 물리적 영역이 어디고 실제 위협들은 뭐가 있고 우선순위화 시키고 그게 유효한지를 보고 그럼 어떻게 처리할지를 계속 이 사이클을 돌면서 관리하는 거고 시스템이라고 네, 여기 정의를 하기는 했습니다. 56분. 네. 지속 가능한 기술은 저 지속 가능 기술을 얘기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ESG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투자
매력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기업들을 만들기 위해서 ESG라는 애를 쓰잖아요. ESG라고 하면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를 얘기해요. 그래서 환경적인 도움을 주고 사회적으로 기여해야 되고 그리고 거버넌스 체계를 명확하게 투명하게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기술들을 사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기업이 지속적으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뭐 에너지, 뭐 클리네이트,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워터, 뭐 이런 애들이 들어가는 게 이제 다 보호해야 되는 항목들이죠. 네. 네, 플랫폼 엔지니어링은 아까 제가 그 라이즈 오브 빌더스라고 얘기했잖아. 개발자들의 생산 엔지니어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 플랫폼 엔지니어링이 거기에 들어가요. 네. 자, 이 플랫폼 팀이 있어요. 얘는 이건 개발팀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이 팀들이 빠르게 뭔가 개발 생산성을 가지고 생산성을 높이고 뭔가 고객의 요청 사항들이 왔을 때 내가 빠르게 개발해서 배포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기 위한 환경,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방식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디벨롭먼트 포탈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거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 프로덕트 앤드 서비스 팀에게. 네. 그럼 뭘 제공하냐라고 했을 때 그 포털 안에 들어가는 애들은 리유저블 컴포넌트 툴, 개발 툴들 아니면 플랫폼 서비스 아니면 난리지 개발하는 데 필요한 난리지들을 제공하게 돼요. 이 밑에는 인프라 스트럭처 영역이고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내가 어떤 것들을 개발해야 돼.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정책들, 개발 환경, 그리고 내가 조합해서 쓸 수 있는 컴포넌트들 이런 것들을 뭔가 개발자 포탈 같은 경우에 기업 내에 있는 개발자 포탈에 모아놓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개발자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거예요. AI 증강 개발은 우리가 젠 AI라고 하는 여기 보면은 저희 그 생성형 AI가 되게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AI를 우리가 코딩하고 디자인 설계하고 그리고 테스팅하는데 활용하는 거예요. 개발을 하는데 활용을 하는 건데 예컨대 뭐 이런 거죠. 네. 아, 네. 어디 갔지? 네, 예를 들면 분석 설계 단계에서는 문제 정의 및 요구 사항을 상세화하는 데 AI를 활용하고 구현 단계에서는 코드 생성 및 알고리즘을 추천을 받는다든지 테스트 검증 단계에서는 테스트 자동화와 모의 해킹 뭐 이런 거에 AI를 활용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 우리가 챗GPT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제가 미리 좀 해놨는데 이런 거죠. 제가 어떻게 적냐면 리뷰를 분석하는 머신러닝 파이썬 코드를 좀 짜줘 라고 하면 이게 느리지? 네, 이렇게 코드를 다 짜줘요. 네. 그러면 개발자가 할 일은 이 코드가 정말 제대로 돼 있는지 검토하고 아니면 여기에 있는 변수를 좀 더 뭐 다르게 처리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고요. 실제 이런 코드를 짜면 서로 저희 같은 피어 리뷰라고 해서 개발자끼리들 코드가 정말 저 괜찮은지 이런 리뷰를 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 코드 중 문제가 없는지 리뷰해줘. 이렇게 치면 다 리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자가 할 일은 예전보다 얼마나 생산성이 높아질 거라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여기서부터 임포트 뭐 이런 코드를 짠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올 수도 있지만 개발자가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건 설계를 하고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실제 코드를 쓰는 건 여기에 맡길 수도 있다는 거죠. 테스트 과정에서도 지금 이 코드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테스트해줘. 그냥 아까 제가 천 대로 그렇게 하면 그냥 끝인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삼성 SDS에서 실제로 이걸 가지고 내부에서 좀그 평가를 좀 해봤더니 코드 품질은 당연히 향상됐고 개발 속도는 30% 이상 증가됐고 검증 속도라는 게 테스트 속도예요. 테스트 속도가 한 2배 정도 향상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AI 증강 개발, 증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 능력은 이거밖에 안 되지만 실제 이런 AI 기술을 접목해서 썼을 때 개발자 생산성을 진짜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이 기업이나 비즈니스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시대들이 이제 오고 있는 거죠.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산업 클라우드 플랫폼은 이제 기업 내에 기본적으로 서비스 SaaS나 PaaS 서비스형 인프라를 단일 제품으로 오퍼링을 하는 거예요. 단일 제품으로
예, 오퍼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예, 저쪽 가운데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패키지화 시켜서 네, 오퍼링을 한다고 생각, 아니면 이 앞에 앉으셔도. 네. 그래서 요거를 산업에서 실제로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이걸 패키지화 한다든지 아니면 사스만 따로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관점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능형 애플리케이션은 의사결정을 최적화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업무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활용 그리고 자동화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활용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보편화된 생성형 AI 같은 경우엔 이제 누구나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는 시대들이 이제 왔다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모든 비즈니스는 will be an AI 비즈니스가 가능한 이제 시대들이 오고, 네, 우리의 그 직장 내에서의 생산성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저나 기술 그리고 거버넌스 뭐 이런 걸 조합해서 결국에는 보편화된 다 AI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긴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아까처럼 개발하는 데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예시로 좀 얘기하면 우리가 회의를 하고 그 회의 결과를 기록하고 이런 데도 AI가 활용이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무슨 회의를 하면 그거를 실시간으로 AI가 옆에서 챗GPT가 음성으로 녹음을 하고 그 음성으로 녹음된 애들을 처리한 애들을 자연어 처리를 한 거를 가지고 요약을 해가지고 회의 시간이 끝나면 그 관련자들한테 다 보내는 거지. 그럼 누가 회의록 작성하고 이런 거 자체가 아예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편적인 AI를 활용할 수 있는 시대들이 지금 오고 있고, 이 리튼이라는 이 회사는 이 AI,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생성형 LLM을 가지고 뭔가 원천 기술을 제공하진 않지만 챗GPT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가지고 서비스를 만드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루 한 장 오늘의 운세 이런 걸 가지고 오늘의 운세를 생성해주는 이 서비스를 붙여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고, 블로그 글쓰기 내용 만들기 이런 것처럼 실제 누구나 다 이 생성형 AI를 가지고 활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해외에 있는 몇 가지 기업들에서는 아예 이 생성형 AI를 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이건 이미지는 다 저희가 저작권들이 있잖아요. 광고나 이런 데서 활용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생성형 AI를 통해서 실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서비스화 시키고 누구나 일반인들도 이 AI를 활용해서 비즈니스하고 내가 뭔가 하고 있는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시대들이 지금 오고 있다는 내용을 이제 가트너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증강 연결된 인력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 근로자라고 하면 저희 그냥 직원들이에요. 직원들의 가치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전략, 뭐 역량을 가속하고 확장해야 할 필요성이 이제 부각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지능형 애플리케이션, 인력 분석, 뭐 증강형 AI 뭐 이런 애들을 통해서 실제 이 증강, 그 생산성을 높이는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고요. 기계 고객이라는 애가 좀 재밌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나 대신 뭔가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고객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예를 들자면 쿠팡에서 정기적으로 뭔가 세제를 사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 기계한테 지시를 해놓으면 얘가 리퀘스트 서비스를 요청을 하고 가격도 흥정도 해. 그리고 뭔가 리시브 메시지도 받고 그리고 결제도 하고 이 정보를 기계들끼리 또 교환을 해. 아, 저기가 싸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최적의 세제를 매달 이제 결제를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미 이제 좀 오고 있다. 네. 커스토봇이라고 이제 하네요. 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런 생성형 AI를 통해서 생성형 AI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얘기도 좀 하더라고요. 예전에 그리고 웹이 앱으로 넘어가고 이제는 생성형 AI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던데, 우리가 그동안의 검색들은 대부분 다 검색 화면에 키워드를 넣고 한 20년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야후 때부터 키워드를 넣고 검색 결과를 이제 다 뭔가 링크가 걸려있는 리스트 형태로 봤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말을 하거나, 그래서 이제 멀티모달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말을 하거나 이제 텍스트로 명령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한테 맞춤화된 정보를 아까 그 챗 GPT처럼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제공해 주는. 지금은 텍스트지만 그게 아니라 그게 뭐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 제가 기계 고객한테 뭔가 시켜 놓으면 얘가 다 구매해 가지고 내 카드 결제에 가장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을 써서 네, 이제 저를 위해서 구매를 해주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제 여기까지고요. 기본적으로 이 가트너는 뭐 아시겠지만 가트너 2024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 절대 이렇게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네. 절대 이렇게 문제가, 물론 저는 그렇게 낼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네. 그래서 뭘 보시냐면 이렇게 하나하나의 단위 기술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CTO라고 했을 때 저 AI를 우리 회사에 도입을 했는데 이게 보안적인 문제 그리고 데이터적으로 무결성이 깨지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네. 그렇기 때문에 AI 트리즘 같은 처리를 해야 되는구나. 약간 이런 네, AI 트리즘이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성형 AI를 국내에서 활용해 볼 수 있는 아니면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엔지니어의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봐라. 네, 이런 애들. 네, 그래서 요런 이제 트렌드를 쭉 아셨으니까 요 트렌드를 가지고 실제 이제 단위 기술들은 좀 공부를 하셔야겠지만 뭔가 조금 인사이트를 가지고 네, 조금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요거는 저희 토픽 그 리스트에 있어요. 여기 저희 서비스 보면 거기에 가트너 2024가 있거든요. 거기에 링크로 걸려놨어요. 그래서 이 링크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요거 가지고 공부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기 임성혁 교수님 기다리고 계시는데 잠깐 제가 일정만 잠깐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CAOS고 다음 주에 300분 시험 봐요. 안 나오려고 그러죠. 사용 시험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한 번 했잖아요. 쭉 토픽도 다 해서 앞에 토픽 지금 기억 안 나잖아요. 네. 그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야 돼요. 네. 그리고 중간중간 멘토들이 조금 더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걸 문제로 낼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정리하고 가신다는 측면에서 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의 약간 전초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 300분을 써야 400분도 쓰는 거예요. 네. 저는 모의고사 안 볼 건데요. 이러지 마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시험은 이제 300분으로 다음 주에 좀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좀 시간을 좀 잡아먹기는 했는데, 임성원 교수님 모셔가지고 저희 키워드 특강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잠깐만요.